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지난 시대에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공포, 여러 가지 참상들을 겪으면서 인류가 삶의 막막함 속에 지내야 했던 그런 시기의 청춘도 있죠. 그때 뚜렷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알베르 까뮈입니다. 까뮈는 어떤 특정 시기에 아주 강렬한 청춘의 일부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50주기가 됐군요. 까뮈 연구로서 일생을 바친 김화영 교수를 모시고 오늘 우리 이름 속으로만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 시점에 까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로 까뮈 전집이 완간됐다고 그러는데요. 김화영 선생이 이걸 완성하신데 무려 2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 그 세월 동안에 담겨있던 많은 이야기거리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그리고 특히 알베르 까뮈의 작품 가운데 특히 우리에게 유명한 이방인, 이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프랑스 문학 작품을 이렇게 읽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존재죠. 그분의 번역이면 믿을만하다. 누구나 먼저 찾는 그런 번역을 많이 하신 문학 비평가이자 또 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이신 김화영 교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선생님은 아마도 그냥 연희 대학 교수라기보다는 세상의 소설 문학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벗으로서 일생 함께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실감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사실상 저는 대학을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문학을 떠난 건 아니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번역이니 비평이니 또 한국문학, 외국문학 아울러서 저에게는 여전히 열정의 대상인 만큼 어디서부터 떠났다 이런 생각은 없고 단지 대학에서 예. 월급 받는 거를 좀 중시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직함만 명예자가 붙은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해오시던 활동은 계속될 거라는 그 말씀이요. 23년 세월이 걸려서 까뮈 전집을 완간했다. 이건 참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단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산문집 중에 하나인 결혼 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뮈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다 말았어요. 일부만 번역되고 나머지는 덜 되고 그래서 그 책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아서 그거를 한번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일이 까마득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때는 40대 교수니까 그때는 야망이 대단해서 자신 있었어요. 금방 한 7, 8년, 5, 6년이면 할 수 있겠다. 1년이면 한 서너 권은 충분히 하겠지. 이랬어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게 그냥 상업적인 의미에서 이게 잘 팔린 책이다 해서 한번 팔고 넘어가는 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명색이 그걸 전공했다는 사람이 번역을 이따위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거고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이거예요. 번역을 힘들게 다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문가답게 해설을 붙여야 돼요. 이건 마치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라는 거고 똑같아요. 그때 새로 시작할 때 그때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작년에 완간을 했습니다. 1986년 즈음서부터의 얘기군요. 그게 진짜 20여 년 세월이 흘렀네요. 까뮈는 우리 세대는 되게 대학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그 전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선생님은 까뮈와의 그 연구자 이전에 첫 만남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제가 불문과를 지원하게 된 것은 두 작가를 원서로 읽고 싶다는 생각에서 갔습니다. 그때는 크게 다른 목표도 없고
그래서 하나는 앙드레지드였고 하나는 알베르 까미였는데 그랬군요. 그거를 불어로 읽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책이 좀 제대로 이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작가의 원전을 읽고 싶어서 대학 전공을 선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하고는 참 다른 때죠. 까미는 뭐 당연히 프랑스 작가인데 어떤 출신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도 굉장히 작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알제리 프랑스 점령지의 알제리 출신이고 뭐 가난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알제리 기행문을 쓰셨어요. 그 선생님 글에 이렇게 블로거들이 쓴 글을 보면 이거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셨던데 그 알제리 기행을 하면서 까미의 흔적, 자취 느낌 많이 느끼셨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 때문에 알제리를 간 거죠. 예. 예. 아마 알제리가 한국처럼 빨리 발전한 나라였으면 싹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 아파트 지었겠죠. 그렇겠군요. 근데 밀어붙이고. 발전이 별로 안 돼서 그 과로치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왜 과로치냐면 그 사람들은 발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한 말을 해서 그런 뜻인데 가봤더니 놀랍게도 까뮤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방인의 무대가 됐던 그 집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요. 그 참 제가 행운이었는데 거기서 알지의 주교님을 만났어요. 그 주교님이 까뮤가 살던 그 집이 있는 데를 아느냐. 그래서 주소만 안다. 지금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 신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안내해서 갔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못 가요. 왜냐하면 거리 이름도 바뀌었고 거기가 우선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그 아주 빈민가예요 지금도. 네. 근데 그 집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기념 공간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냥 보통 연연히 살고 누가 있죠. 사는. 예. 근데 뭐 그 구조도 안 바뀌어 그대로예요. 뭐 아마 1930년대 까미가 살던 때보다는 조금 수리가 됐겠죠. 그러나 골격이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참 놀라운 사실은 거리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발전을 안 한 변함이 거죠. 없다는 게 참 대단하게 여겨지고 부러워요. 까미가 있던 시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후의 그 황폐한 그러니까 대재앙을 겪고 나서 앞길이 막막하고 신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살던 사람들이 이젠 완전히 신으로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갈 곳 몰라 하고 또 이 세계가 어느 순간 완전히 절멸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막막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까미의 혹은 사르트르의 또 이 실존주의 계열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까미 작품이 많이 읽히고 그랬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난 이후에 그 황폐한 상황의 연장이니까요. 앞으로 저 선생님이 그 까미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 못지않게 까미가 열광적으로 읽히던 그 시절의 정서를 같이 설명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이 블랭크가 일제 강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방 공간에 그 어수선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세기가 거의 블랭크가 되다시피 날아갔죠. 네. 그래서 겨우 한국 문학이 제대로 설라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건국과 비슷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럴 때 까뮤가 상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문학이 상륙한 거죠. 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문학이 우리들에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약간 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전쟁과 2차 대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알베르 까미의 문학 혹은 사르트르의 문학 그 당시에 50년대 문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일종의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말씀은 절망한 사람들의 희망의 문학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인류가 겪은 불행 중에서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소위 월드워 대전이라고 붙이는 큰 대자고 붙은 전쟁은 2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참혹했던 것이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은 그냥 국가와 국가 사이에 우발적인 분쟁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계획해서 소위 싹쓸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쟁입니다. 네. 이 히틀러가. 이런 전쟁은 전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인간에게 끼친 결과는 단순히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간 거죠. 그 밑바닥에서 출발한 문학이 까미의 문학이고 사르트르의 문학이죠. 그 문학이 바로 그와 비슷한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전쟁은 단순히 우리에게는 한국전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하마터면 일어날 뻔한 3차 대전의 초기입니다. 예. 스탈린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실험되어 오는 거죠. 그랬던 피해자였던 우리에게 저 절망의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들의 문학이 우리에게 호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사르트르의 문학은 좀 지나치게 사변적이랄까 네.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에 비해서 까미의 문학은 비교적 뭐랄까 표현이 좀 너무 진부합니다만 인간적이랄까. 그래서 접근이 훨씬 쉬웠어요. 단적으로 차이를 말한다면 둘 다 죽음의 문학인데 한쪽 사르트르는 죽어도 컴컴한 지하실 속에 죽은 사람 얘기고 이것은 바닷가에서 해가 쨍쨍 비칠 때 살인한 사건의 죽음의 얘기입니다. 같은 죽음이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두컴컴한 어둠 속의 죽음은 이제는 진전이라게 너무 많았어요. 죽어도 햇빛 속에 죽은 사람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희망을 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쉬웠고 열려진 세계에서 그 문학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 속에서의 죽음입니다. 햇빛이 예. 잘 비치는 세계 속의 죽음인데 거기에 죽음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죠. 태양이 비치면 속속들이 다 보이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떡하실까? 차라리 컴컴한 데서 죽으면 저쪽에 희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태양 속에서 죽으면 숨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죽음이죠. 예. 그 앞에서 절망은 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들에게는 어쩐지 까미가 더 인간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네. 까미는 까미는 사람이나 문학이나 다 열정으로 가득 찬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호소력을 줬으려고 봅니다. 예. 사르트르는 너무 똑똑하고 잘나 보이고 까미는 멋있었습니다. 요즘 그 멋있죠. 스타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까미의 이미지가 좀 우리 청소년 때 그렇게 그려졌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까미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시지프스의 신화라든지 기타 아주 무거운 에세이들을 보면 철학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남긴 말이 그를 작가냐, 그를 철학자 이렇게 분류한 거 의미 없고 그는 신화 자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게 갖는 의미가 어떤 얘기일까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글에서도 인용했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교통사고로 그와 논쟁을 벌였던 나중에 옛 친구며 나중에 정말 적이 되어 있던 사르트르가 그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2차 대전 직후 우리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당신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 인간 속에 구현한 일종의 페르소나였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까뮈처럼 그렇게 다면적인 여러 가지 면모를 한 인간 속에 요약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물론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예. 또 잘 알려진 연극 배우입니다. 배우의 연출가죠. 그다음에 잘 알려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에 바로 알제 대학 청소년부 축구팀의 유명한 골키퍼입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2차 대전 때 콩바라는 캄프죠, 독일말로. 예. 콩바라는 전투라는 지하신문의 주필이었고 다시 그 신문이 지상을 왔을 때는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구현된, 거기다 철학자라고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모든 요소가 한 인간에게 요약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특히 놀라운 사실은 1940년 8월 달에 지하에 숨어있던 지하신문인 콩바라는 신문이 지상으로 나와서 첫 호가 파리 창문에서 파리 거리로 뿌려졌을 때
그때 늘 이 코트 속으로 비밀리 서로 주고받던 그 신문에 쓰던 그 유명한 논설의 필자가 이방인의 저자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 까미는 레지스탕스의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미덕은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레지스탕스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무슨 공을 세웠단 말을 입에 담은 일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금도가 있습니다. 특히 그 꽁바라는 신문은 프랑스 언론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신문입니다. 수명은 짧았지만 가장 도덕적인 신문입니다. 도덕적인 예. 신문이라는 것은 그 신문의 사주인 자본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망했지만 빨리 망해도 그 당시에 언론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성서라 그랬습니다. 그 사설이. 네. 그런 인물이 또한 소설가, 이방인의 작가요. 그 다음에 또한 오해나 정의의 사람들의 그 희곡 작가요. 유명한 연출가였다는 사실은 놀랍죠. 예. 또 그 당시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이 다 경도됐던 이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에 직접 가입을 했던 거죠. 가입했죠. 가입해서 2년 동안 선전 활동을 했죠. 네. 그러다가 참 아이러니죠. 공산당에서 탈퇴한 이유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산당이 네. 알제리 사람의 원주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탈퇴했어요. 예. 그럼 공산당의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국제 전술상 그걸 보호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손 띈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는 정의의 편이 아니다고 보고 관둔 거예요. 사르트르하고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대립된 그렇죠. 모습이 사르트르도 물론 있었던 거죠. 공산당 아닙니다만 그래도 동반자였죠. 예.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좌파를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의 분기점은 스탈린주의입니다. 네. 거기서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20세기를 마감할 때요. 21세기로 넘어올 때 뭐 유수한 해외 언론들이 다 한 세기를 정리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반역의 시대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 20세기 전반기에 그야말로 사르트르, 까미 같은 행동하는 지성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방법의 그 키워드라고 그럴까? 그걸로 부조리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사회부조리 이래갖고 독직사건 갖고도 막 쓰는 일반 명사가 돼버리고 그랬는데 이 부조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두 단어가 사실은 까뮤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란 말이고 하나는 부조리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부조리는 뭐냐? 이건 뭐 길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조리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야, 네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럴 겁니다. 예. 첫 마디가. 예. 부조리가 바로 그겁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조리입니다. 그 말도 안 돼라는 것에 가장 많은 예가 있겠으나 가장 좋은 예가 죽음입니다. 그 말도 안 돼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연장시켜서 생각하면 죽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네. 즉 우리가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감광지에다 대봐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랬때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삶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은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에서 이루어져. 다시 말해서 출세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집장만이라든지 평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 진급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는 그 흔한 습관의 루트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습관의 체인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 거기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예. 죽음을 거기다 갖다 대보면 이것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어지는 순간 예. 죽음과의 대면이군요. 바로 그 두 개를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강조하는 것은 삶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죽음을 갖다 대봐라. 예. 그런 그 감광지에 된 상태에서 삶을 반성하면 비로소 그게 진짜 삶이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다고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바로 진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아깝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 순간 죽음을 갖다 대놓고 보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이 부조리하다. 이건 다른 말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죽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허무에서 떠나서 만사 다 집어치고 허무주의로 빠져. 이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게 부조리의 논리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예. 그러므로 그 삶의 의미를 줘야 될 사람은 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순간이 가득 차게 하려고 정말 있는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조리는 출발점이지 결코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 속에서 그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바로 그 점, 부조리한 인식, 부조리한 세계 인식, 죽음 앞에 되면 이게 까미의 작품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걸까요? 지금 말하는 이방인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구현되고 있죠. 예. 이방인은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방인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고 첫 문장이지만 첫 문장에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멸소가 아랍인을 살해합니다. 예. 또 죽음이 한복판이죠. 맨 마지막에 사형을 당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지점에 처음에 가운데 끝에 죽음이 놓여서 이만하면 죽음으로 가득 찬 책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책에는 죽음 냄새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태양이 가득합니다. 예. 이게 아이러니죠. 마치 우리 삶처럼 그래요. 우리 삶이 정말로 결론은 죽음밖에 없는 존재들이 여기 살면서 마치 죽음은 없는 것처럼 맨날 태양만 받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태양 속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밤에는 깜빡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밖에 안 뜨는 것처럼 삽니다. 마치 우리 삶처럼 이방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절망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태양 때문에 죽였다는 그겁니다. 네. 행복의 절정인 순간에 사람을 죽입니다. 비극은 행복이 절정이었을 때 행복이 급전직하로 사실 때를 보고 비극이라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이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 보고 비극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죽음이 비극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극의 작품인데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젊은 사람이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죽음을 저지르는 순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 죽음을 대면하면서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다시 깨닫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예.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나 검사는 다시 일어서서 법복을 바로잡고 나더니 존경할 만한 변호인의 순진성을 갖지 않고서는 그 두 종류의 사실 사이에 근본적이며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언명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힘차게 외쳤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매장하였으므로 나는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농고는 방청객들에게 대하여 커다란 효과를 거둔 듯하였다. 아까 선생님의 개략적인 이 이방인의 죽음이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메르스인데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 날 뭐 대연히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고 연인 만나서 정사를 벌이고 그야말로 어머니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양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살인이 있고 또 감옥에 이제 갔는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받게 되자 그 집행 받는 날의 독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 네. 이런 식의 행동. 어머니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음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수영장 다니고 어떻게 여자 만나서 잠자고 그러냔 말이죠.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까비가 농담으로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가 죽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형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쇼를 하지 않는 인물, 자기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정직한 인물.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면 소풍도 가고 좋을 텐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넌 나쁜 놈이라고 그러기지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얹고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게 인간입니다. 예. 모순적이고 예. 그런 인간을 그렸는데 조금 단순화해서 그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과장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적 진실의 극한까지 밀고 예. 가본 거군요.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제1부에 나오는 메르소의 행동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20대의 그냥 천진난만한 청년입니다. 예. 그거를 대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 2부입니다. 설명하는 대표는 두 양쪽이 있습니다. 법조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메르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메르소 자신이 있고 법조계는요. 이건 제가 법조계에 대해서 무슨 그 나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법조계는 우리 교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약간 쇼를 합니다. 법정에 아직도 검은 옷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모자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그 자리도 정해져 있죠. 지금 누가 입장하실 때는 전부 기립하라 그러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연극의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됩니다.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쇼를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왜 죽였느냐라는 것이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라도 다 설명 못합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우연도 있고 그 상황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법조계에서는 우선 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죽였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데 사형에 처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를 만들 때 이 사람 전생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명해서 그 설명 내용을 이 인물에 갖다 씌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 처하죠. 그런데 본인은 진짜 이 사람은 법정에서 이방인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이방인, 쫓겨나서 다시 말해서 추방당한 사람이다. 자기 법정에 앉아있으면 주인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내 얘기를 남들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서 그 자기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여기서 그 법정이 하는 기능은 사회적인 쇼도 보여주고 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이 과거에 자유로울 때 자기를 다시 반성하면서 그때 나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아까 말한 그 삶이라는 관광지를 다시 반성한. 앞에는 무반성한 삶이고 여기는 반성의 극치입니다. 예. 그 극치 앞에서 비로소 삶이 무엇을 깨닫는 순간인데 그 깨달음이 내가 사형을 당하는 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쫓겨났던 사람이 증오란 건 뭡니까? 증오처럼 치열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상 사랑도 그렇지만 사랑보다 더한 게 증오입니다. 예. 나를 그렇게 나에게 무관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증오의 함성까지 지른다면 나에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삶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을 원한 거예요. 네. 예. 그겁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방인이란 제목도 그렇고 등장 인물의 행태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로부터 일탈한 존재를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이방인에 등장하는 메르소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인간형인데 그 보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연기에 충실한 사람들. 그렇죠. 어디가 이방인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까비 작품을 얘기하다 보니 역시 죽음 얘기가 가장 빈번히 나오는군요. 아까 지나가는 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 교양과정부 선생님이 가장 중대한 인생의 과제는 단 하나다. 그것은 자살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까미의 말이었다는 그 기억을 제가 떠올렸는데 그게 시지푸스의 신화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대목에. 자살은 까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자살이고 뭐고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항거하는 사람이죠.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예. 자살도 반대하는 거고 사형도 반대하는 거, 모든 인위적인 죽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 폐지론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을 왜 안 믿느냐 하면 이 사람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의 논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헛된 거다. 진정한 삶은 내세에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예. 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는 난 모른다. 천국이 없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있다고 말해서 난 모른다.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때까지 나는 살아있다.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으로 몸바쳐야 할 것은 어떤 면에서 몸입니다. 몸.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몸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몸을 없애는 것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발적으로 누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한 거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사형입니다. 네. 그건 아닙니까? 그것도 이 세상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형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회복할 길이 없는 짓이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까미의 자기 자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사형이든 뭐든. 그게 이 사람이 몸을 중요시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근거를 예. 없앨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휴머니스트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이 까미의 모습, 그의 사상, 신념의 책에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임나결전 시간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코너가 있죠. 가상대화 시간, 임나 말을 걸다 코너인데 오늘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극 배우기도 했던 까미이기 때문에 그의 육성이 이제 방송 자료나 등등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김하영 교수님을 통해서 그 자료 일부를 얻었는데 까미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죠. La lumière a giclé sur l'acier et c'était comme une longue lame étincelante qui m'atteignait au front. Au même instant, la sueur amassée dans mes sourcils a coulé d'un coup sur les paupières et les a recouvertes d'un voile tiède et épais. Mes yeux étaient aveuglés derrière ce rideau de larmes et de sel. Je ne sentais plus que les cymbales du soleil sur mon front et indistinctement, le glaive éclatant jaillit du couteau toujours en face de moi. Cette épée brûlante rongeait mes cils et fouillait mes yeux douloureux. C'est alors que tout a vacillé. La mer a charrié un souffle épais et ardent. Il m'a semblé que le ciel s'ouvrait sur toute son étendue pour laisser pleuvoir du feu. Tout mon être s'est tendu et j'ai crispé ma main sur le revolver. La gâchette a cédé. J'ai touché le ventre poli de la crosse et c'est là, dans le bruit à la fois sec et assourdissant, que tout a commencé. J'ai secoué la sueur et le soleil. J'ai compris que j'avais détruit l'équilibre du jour, le silence exceptionnel d'une plage où j'avais été heureux. Alors j'ai tiré encore 4 fois sur un corps inerte où les balles s'enfonçaient sans qu'il y parût. Et c'était comme 4 coups brefs que je frappais sur la porte. 사람의 행적 중에서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도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매혹적인 목소리인데요. 아, 그럼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예. 네. 지금 이 읽은 대목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마지막 후원군요. 까뮤가 일생 동안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기 작품을 낭독한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그 CD 자료로 3장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방인은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자기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방인의 제1부 마지막 살인 장면하고 제2부 마지막 사형 당하기 직전 장면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돌연변하면서 톤도 높아지고 빨라지고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낭독한 자작 목소리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지금 음성에서도 느껴지는데
참 다면적인 인간형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게 되는군요. 뭐 어떤 큰 존재의 이제 기일이나 이런 걸 또 우리가 기리고 이런 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50주기를 맞이하는 이제 때가 됐는데 지금 까미의 그 묘지가 알제리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습니까? 프랑스의 그 남프랑스 루르마랑이라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시골집이 예. 있는 저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걸 뭐 옮겨야 된다 뭐 등등 이런 돈이는 어떻게 지난 됩니까? 연말에 이 참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사견으로 얘기한다면 반항적 인간을 쓴 사람이 그런 그 위대한 사람들 묻히는 무덤에 묻히는 거는 과연 어울릴까?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의 사람은 햇빛이 비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두컴컴한 돌로 지은 거기 위대한 사람은 묻힌 곳에 과연 묻힐까?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낄 겁니다. 예.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까미 연구자이신 김하연 교수 모시고 오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 음성으로 이번에는 이 까미의 작품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귀 준비하셨는지요? 그가 나가버린 뒤에 나의 마음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 위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에 별이 보였기 때문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밤 냄새, 흙 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생애를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들인 휴식 시간은 같았었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준 것처럼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닮아 마침내 형제 같음을 느끼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 낭송 전에 그 정다운 무관심이라고 이 사람의 그 심정을 표현했던,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두고두고 그 정다운 무관심, 이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대해서 그 낱말 뜻이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함축으로서 아마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까미라는 이름이 아주 우뚝했고 한 청춘의 모든 것이 다 까미와 연결되듯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라는 존재는 계속될 텐데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까미를 접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 까미는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까미는 어떻게 읽혀져 나갈 것인지 선생님이 좀 폭넓게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한 것은 23년간 그렇게 힘들여서 번역을 했는데 만약 그 작가가 지금 한물간 작가다,
별로 옛날에 그랬지만 이건 별 볼일 없는 작가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오늘날 프랑스에서의 반응을 보면 굉장합니다. 지금 4, 50주년 기념일에서 오늘 제가 받은 이 언론 관계 스크랩만 해도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먼 나라에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아직도 살아있는 작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야 특히 IT 강국이라서 IT와 관계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많이 읽힐 만한 작품은 못 됩니다. 예.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라서 하나는 에트르, 존재하는 것, 실제로 있는 것. 그 다음에 파레트, 남에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디르,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데 행복이란 건 이 세 개가 일치할 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에트르, 존재한다. 실제로 있으면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없고 말만 무성하거나 그보다 더 무성한 것은 파레트로 남에게 보이는 것, 옷 잘 입는 것, 얼굴 잘생기는 것,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에 까미는 다시금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말로 떠벌리는 것, 그 뒤에 참으로 존재하는 것, 있음 나 자체. 그건 뭐 누구도 못 속이는 겁니까? 있음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참다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욱이 오늘날 첨단을 살고 있다는 오늘 시대 사람들이야말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장 뜨거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작품들인 만큼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하영 선생님의 안내를 통해서요. 까미라는 존재가 이제 이렇게 정보로도 지식으로도 많이 오게 됐습니다만 한 인간의 태도의 문제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화영 선생님의 안내로 알베르 까뮈의 생애적인 것들 그리고 작품 세계 만나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방인 지금 다시 어디선가 이렇게 서고를 뒤져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까뮈의 성찰, 까뮈의 생애, 그의 어떤 굴곡 많은 삶이 우리 현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김하영 교수 자신이 여행을 자주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할 때 함께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바람구두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이렇게 도구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람구두. 그저 언제 어느 때라도 마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일종의 디아스포라. 추방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 같은 까뮈의 생애인데 그리고 작품 속에도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까뮈의 생을 이렇게 동경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도 됩니다. 바람 구두를 신고요. 이 진부하고 상식과 그리고 일상의 치차가 우리를 꽉 옥죄해 있는 이런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일종의 그 열려진 자, 해방된 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껴보는 기회였습니다. 바람구두 한 켤레 까뮈 작품 읽으면서 장만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인문학 열전 시간 마감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좌표를 잃으셨습니까? 행복의 아늑함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삶의 치열한 좌절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오롯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 인문학이 인문학 콘서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KTV 인문학 열전의 명사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 황폐한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